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월부터 세종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될 텐데요. 오늘 월간 이슈 신단에서는 2월의 지역 이슈 및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균형위원회 육동일 평가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의 정윤선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대중교통 이제 노인 무임승차 논쟁으로 아주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최근 대구 또 서울시에서 제기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좀 커지고 있다 해서 이제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요즘 좀 특히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육동일 단장님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특히 좀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섰습니다. 20% 내후년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무임승차 문제는 벌써 40년 전인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당시에 고령화율이 3.8%밖에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평균 수명이 83.6세까지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6.1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예. 그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지하철 운임 비율이 한 83% 되는데 이 노인들 무임승차 문제가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무임승차를 연령을 상한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논란이 됐고 또 반면에 노인들은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노인 복지 플러스 사회적 변익이 큰 문제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 또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사회적 손실을 줄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무임승차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보험 문제, 노인연금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제에 다시 한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장님 조금 전에 이제 무임승차 때문에 이제 재정 적자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반론도 좀 있습니다. 노인회 같은 경우에서는 네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서는 무임승차 때문에 운행량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닌데 노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좀 부당하다 이런 반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의 노인도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40%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250원이라는 이 지하철 요금이 우리 노인들의 봉사 일일 그 급여가 1시간당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러한 혜택이 줄어든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노인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유지될 수 있어요. 네. 이른바 뭐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이제 그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 떨어지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도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사회적 편익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손실 부분만 우리가 부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적절치 않다. 네. 이제 이런 비용을 합치면은 뭐 노인들이 제시한 통계긴 합니다만 한 3,600억 가량의 편익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경제 손실만 가지고 비교하면은 아마 노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유권자의 한 4,400만 명 중에 노인들 65세 인구가 950만 명으로 따지면은 한 21%가 노인들의 유권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네. 상당한 이제 논란과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무임승차 제도 도입할 당시와는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 거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 제도가 사실 몇십 년 동안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건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논쟁에는 정치적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송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좀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5월에 재정 건전화를 내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재정 악화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애초에 앞서 우리 육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니만큼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 재정이 악화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무임승차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무임승차도 있지만 유임승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체 운송 수단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자전거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고 이것을 그래서 다 노인의 무임승차로 전가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연금 개혁인데 여기 이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네. 30년 후에는 고갈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정년 연장과 맞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노인의 법정 연령을 높이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어떤 단초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하나 던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 측면에서는 60세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건드렸을 때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그 초고령 사회 진입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계산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정윤선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아주 시끄러웠었잖아요, 이 문제가. 네. 예전부터 뭐 계속된 문제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좀 부각이 된다고 보세요, 요새?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돈 내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요. 베이비 부모 세들이 이제 65세를 다 넘었으니까 그렇죠. 부모 분자하면 분자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수출 규모는 전 세계 6위입니다. 무역 규모는 9위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3위. 그래서 경제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노인 장애인 그리고 빈곤자들에 대한 복지도 OECD 최하위고요. 노인들의 자살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1만 불이 안 됐을 때 도입한 경로 우대 제도를 지금 고령화가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 변경하는 것 자체가 복지 후퇴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이런 비용 분담이 가능한데요. 네. 예, 첫 번째는 노인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 전체를 올려서 수익성을 해서 승차자한테 분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원을 세금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이 내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재원 문제 같은데 사실 지역에서도 발등에 불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전시에서도 최근에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가결돼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버스를 좀 무료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성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그 정부에서 못 대준다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돈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뭐 일률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재정 적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노인들의 반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또 기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익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태리가 65세에서 70세로 급격하게 상한 연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네. 다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대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65세에서 70세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올리는데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서 네. 28년에 70세로 하고 플러스 버스 요금을 75세에서부터 무임승차를 시작해서 1년씩 줄여서 70세로 28년에 맞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많이 창조적인 대안들이 나오는데 보통 외국의 경우에 이 문제를 일찍이 고민했기 때문에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세의 경우에 50% 할인권을 줍니다. 그런데 좀 다양하게 이거를 분류를 해서 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주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뭐 장애인이나 재향군인에게는 무료 제공을 한다든지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소득에 비례한 그 차등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이 플러스 또 소득까지 같이 뿐만 가는 말씀이시죠? 아니라 시간대별로 아, 9시 밤 9시 이후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피하고 이제 그 대신 이용률이 적은 쪽에는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 혜택권을 주는 네. 그러한 이제 다양한 방법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도 뭐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하철의 방만한 운영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경영 합리화 또 기타 이제 운임 수입뿐만 아니라 부대 수입 또 뭐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노인들에게 이런 복지 혜택을 줄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 이성 교수님 지금 육동일 단장께서 이제 뭐 이탈리아, 프랑스 또 일본 그 해외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얼핏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촘촘하고 세분화돼 있다는 느낌은 든단 말이에요. 혹시 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방안들이 지금 돌출이 되는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네. 너무 빠르게 지금 70세로 이렇게 올려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 연령 기준 65세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복지 노인 복지 혜택과 직결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199종이 네. 65세 노인 복지 혜택과 연령이 연동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네. 장기 요양보험,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번에 65세라는 그 기준에서 확 띄워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노인 복지 정책과 이제 연동이 돼 버린단 말이죠. 무임승차 하나만 지금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을 두 분야로 분류를 합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기 고령자, 네. 그리고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그래서 그에 따른 맞춤형 복지 혜택과 정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75세라는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돌출이 되는데 75세가 되면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늙은 노인 이렇게 해가지고요. 3단계로 좀 구분을 지어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 그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노인복지, 특히 노인과 관련된 연령에 대한 법적 체계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했다. 그리고 75세가 지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남의 도움이 좀 필요한 나이다. 그래서 노인으로 이제 지정을 했다. 이제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이제 시급하게 좀 급하게 좀 추진한 측면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정윤선 박사님 이제 산업연구원에 계신데 세종시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서 그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입하면 박사님께서도 분명히 이제 수혜자가 될 텐데 예. 그렇게 하려면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매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원 부담이 과연 가능할까 이건데 보시기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네. 세종시가 가장 재정이 어렵고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매칭할 지방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따라갈 정도로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지 지금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행 시기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간의 재정을 준비하는 기간은 좀 있긴 하겠지만 시민 수가 현재 40만이 넘어섰는데요. 그때 되면 한 50만 가까이 될 텐데 그 재원이 조달 가능할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생 어떤 발표는 없었는데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종시는 조금 다른 지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네. 원래 세종시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세종시는 대중교통을 위한 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노인 복지보다는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또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 자율주행 그렇죠. 시대 또는 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다목적적인 차원을 가지고 세종시는 아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제 복지 정책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선을 그었죠. 저도 근데- 여기서 좀 무임승차로 세종이 가장 고질적 문제인 교통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대안으로 무임승차 카드를 꺼냈다는 건 좀 의문입니다. 아, 예.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교통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가 됐든 아니면 대안적인 2차 교통수단이 됐든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통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동차 있는 가정들은 자동차 이용하지 말고 버스가 무료니까 버스 타세요. 이게 과연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인가는 의문입니다.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인데 뭐 세종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네. 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 체계도 개편해야 되고 버스 노선 대수도 늘려야 되고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반론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뭐 25년부터 시행인데요. 그 기간에 인구가 굉장히 더 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도로는 넓힐 수 없는 그런 도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200억에서 많게는 이제 300억까지 매년 부담을 하는데 다른 사업에 있어서 위축이 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또 하나의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육동일 단장님은 노인 연령 기준으로 이미 노인에 진입을 하신 건가요, 그럼? 노인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섭섭하고요. 네, 네. 요즘에 지공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하철 공짜. 근데 저는 혜택은 못 보고 있는 게 대전에는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용을 못 하고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서울서는 혜택이 없어서 다 돈을 지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이번에 이제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사실 초고령 사회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사실 노인의 연령 기준까지 좀 확대하자 이런 논의로 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희성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하셨지만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세분화해서 뭐 3단계로 좀 구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 노인 연령 기준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손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다양하거든요. 뭐 주택연금은 55세, 어디는 62세, 어디는 65세인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적자는 쌓여가지, 또 여러 가지 그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커지지 이런 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이제 대원칙은 사실 중요하지만 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피해 보는 쪽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좀-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예요. 네.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제 그런 노인들의 혜택을 주면 젊은이들이 반감을 그렇죠. 갖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대학 등록금 줄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또 노인들이 반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제 갈등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닥칠 문제들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됐잖아요. 2010년에 김항식 총리가 무임승차 과잉복지다 하고 얘기하자마자 노인 단체에서 반발하면서 바로 사과했고 2012년에 박근혜 정권 탄생할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표를 많이 몰아줬다고 해서 젊은 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운동까지 펼쳤고 그렇죠. 예, 이래서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셈법이 좀 배제돼야 되는데 이제 총선 1년 앞두고 있으니까 정당마다 본인들의 어떤 유리한 연령층에 대한 그런 어떤 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알겠습니다. 뭐 모든 세대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그 상반기 안에 이제 좀 윤곽이 나올 수도 있고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중규모의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360여 개 기관을 전국으로 이제 다 이제 분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 상황 충남하고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서도 아직 공공기관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정윤선 박사님 현 네. 상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민선 6기인가요? 충남도와 대전시가 추가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민선 7기 때. 예. 민선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정이 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야 지정의 혜택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지난 정부에서 했었는데 결국은 못했지요. 그래서 사실상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전한 공공기관은 충남이나 대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없다 보니 특별법에서 지원해준 지원 제도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건 적건 간 일단 공공기관이 와야 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육동일 단장님은 이제 국가균형위원회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실 것 같은데 네. 충남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 국가균형위와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 충남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니까 이번에 충남에는 우선권을 달라 네. 그런 제안도 했었고. 대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그 철도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여러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그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적인 과제거든요. 공공기관 이전.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하나는 전국적인 관점. 지금 이게 200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4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1차가 완료됐습니다. 153개 기관이 이전이 됐죠. 그런데 그 이전된 기관의 그 사후 평가를 해보면 기대에 크게 미치질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발전,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 혁신 도시와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상당한 그 기대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그 공공기관 이전에 해당되는 인구가 이전은 됐지만 한 4만여 명이 이전이 됐지만은 이게 주로 뭐 출퇴근용으로 또 주말에는 통 비는 혁신도시 그리고 비판이 있었죠.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그 혁신도시 인구는 늘었다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내려온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인구를 끌어서 인구를 늘리는 오히려 주변 지역이 공동화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진정한 효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이 2020년에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제로입니다. 지금은 공공기관 이전이 제로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이 그 드래프트제라는 우선 선택권을 좀 달라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한 30여 개를 검토해서 24개의 우선 그 중에서 아마 13개쯤 우선 배정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우리 대전도 이 공공기관 이전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세권 개발 또 연축지구 이런 데가 공공기관 이전의 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지금 발빠르게 목록을 작성해서
뭐 한 24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공공 이전은 오히려 균형 발전의 효과를 크게 극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 새로운 차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은 이번에는 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이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장우 대전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실 그동안 뭐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핵심 이제 정부의 좀 자치단체장 가운데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 실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공공기관 2차 지금 현재는 밑그림 구상하는 단계고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오늘 띄우면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가 나서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그림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돼 있지 않지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지난번에 지역균형 발전 포럼이 출범하면서 여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원팀 전략으로 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지금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전 지정된 10곳과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추가 포함된 2곳 외에 비지정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허벌판에 혁신도시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과연 균형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그림 단계인 공공기관 2차 현 상황에서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존 혁신도시 연합체의 어떤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두 분 다 지적을 좀 하셨던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은 이전을 했지만 사실 이제 인구가 좀 생각만큼 이제 이전을 안 하는 거죠. 주변 지역만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덩치가 좀 커진다든지 그 효과를 좀 덜 거뒀다는 것 같은데 대전 충남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해야지 유효할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균형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 이전돼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에다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른바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결부해서 기업이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그렇겠죠. 되고 예. 젊은이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균형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기회발전 특구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업이 이전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줄여주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이전하도록. 그다음에 플러스 교육자유 특구라고 그래서 교육에 여러 가지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네. 해당 지역의 교육 일종의 대안학교 같은 거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된 곳에서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주 요건이 개선이 되고 이게 이전이 되는 사람들 관련자들이 그 혁신 도시에서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윤선 박사님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고 뭐 처음에 의도했던 만큼은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소멸을 막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유일한 대안이 이것뿐이다. 이렇게 좀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곳도 있는데 충남 또 대전 우리 지역이니까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이 혁신도시의 롤모델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오송 바이오 생명과학단지입니다. 네. 1997년에 충청북도가 전략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27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요. 만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입주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쯤에 식품의약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독성식물원이 오송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네. 그걸 이전하게 되니까 거기서 시험 인증, 제품 인증을 받는 제약회사, 연구소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의료 관련 기업들이 153개가 2년 동안에 한꺼번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가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가서 하나의 산업도시가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는구나 해서 그 롤모델을 잡아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요. 공공기관도 특성별로 그룹핑해서 10개 도시에 나눠줬는데 이제 문제는 오송에서 나타난 그런 기업 집적 효과가 나머지 10개 도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나타나더라도 미미하거나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기관 이전해서 혁신도시가 뭐 썰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은 도시는 생명체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 있는 거라든지 다 이유가 있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 도시라는 것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혁신도시는 아직 채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진도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296개 시군구 중에서 대부분이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데 이 혁신도시만큼은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라든지 서비스를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좀 실패하고 있다 혹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그 이전 당시에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국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이 공공기관 이전에 걸맞는 이런 자발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직 구성원들이나 노조에서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공공기관 이전이. 네. 그래서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거의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중앙정부가 종용을 해도 거부를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은 중앙정부가 그냥 국가균형위가 결정해서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이전 대상의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대전이나 충남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네. 여건을 마련하고 홍보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시했던 지금은 이 지방 시대, 이 새로운 지방 시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됐든 중앙정부의 지원이 됐든 이거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역량이 있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그런 점에서 지역이 그런 걸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우리 대전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또 그러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맞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좋은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이전을 기관을 우리가 받아내고 또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육동일 단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대전과 충남은 어떤 전략을 과연 이제 구사해야 되는가. 근데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네. 일단 이제 해당 기관들을 상대로 이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먼저 이제 그쪽에도 동의를 구하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정부 상대로도 이런 기관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여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씀이시죠? 플러스 거기에다가 대전 충남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 같이요. 대전시와 예, 충남도 같이요? 서로 이 공공기관 이전에 서로 상호 협의를 거쳐서 네.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충청권이 같이 연대 협력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됐을 때에 이 대전 충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해당 혁신 도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광역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대전 충남이 뒤늦게 혁신 도시가 됐지만은 이 혁신 도시를 받아낼 수 있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전제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상반기 안에 윤곽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빠르면 한번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군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31일이었었죠. 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도 이제 출범을 했고 1년 동안 이제 한시 기구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 충청권 메가시티 그 밑그림을 좀 쌓아갈 텐데요. 정윤서 박사님 일단 예.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은 합동 추진단이 뭔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합동 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전 단계입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해가지고 저희 충청권이 대전, 세종, 충남북이 하나의 그렇죠. 행정권이 되는데 네. 현재는 충남도지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대전시장님 계시고 세종, 뭐 충북계인데 그걸 다 아우르는 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 장 밑에 그 이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 예산과 인력을 가진 별도의 지방 정부를 만드는 그게 이제 광역 메가시티라는 공식 명칭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이 지자체에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되죠. 네. 협의돼서 협의가 완성이 되면 그럼 이러한 예산을 누가 얼마 내고 요사하는 사업은 시도가 못하는 광역 사업은 어떤 건데 누가 얼마 예산을 내서 몇 년도에는 뭘 한다. 그리고 요거의 단체장은 누가 하고 사무실은 어디다 둔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지자체라고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가 출범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메가시티 성공 사례는 없죠 아직. 네,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먼저 출범한 지역들이 좀 대부분 다 지지부진해요. 예예. 예. 뭐 서로 자기 지역에 두려고 하고요. 자기가 먼저 단체장 하려고 하고 돈은 조금 내고 사업은 많이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합의 단계에서 좌절된 거고요. 저희 충청권은 좌절되기는 안 갖고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육동일 단장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지난 1월 31일 날 우리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이 발족이 된 거는 우리 지역 발전의 조로의 기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울경이 먼저 앞서갔는데 부울건 광역연합이 지금 거의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죠 사실 그쪽.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규약이 폐지되고 탈퇴하고 그래서 중단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 오히려 부울경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요. 자기네들이 중앙정부와 협약한 광역사업 35조 원 가량이 충청권한테 뺏긴다. 네.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메가시티 초광역 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의 밑그림입니다. 근데 그게 불씨가 다 꺼져가다가 우리 충청권이 살려준 거예요. 중앙정부는 이 불씨를 살려야 되고 또 우리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수도권이 모든 거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인구도 절반이 넘어섰고요. 경제력도 52%가 됐고 취업자 수도 5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대와 협력밖에는 없습니다. 대전이 아무리 혼자 발버둥을 치고 충남이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충청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행히 우리가 20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공동 개최하는 네. 그런 그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살리려면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광역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광역 그 발전, 초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원인 광역철도권, 광역철도망도 구축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상충되는 사업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해서 아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지금까지 또 뭐 앞서가서 뭐 경제 통합, 행정 통합을 하자 뭐 이렇게까지 너무 성급하게 가는데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단계적으로 통합 전에 협력을 충실히 하고 또 이게 공무원 행정기관만이 추진하는 통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 방향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희성 교수님 사실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이제 민선 7기 때 이제 구상을 잡았었고 예. 그때는 좀 활발하게 되는 듯 하다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불씨가 좀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합동추진단이 출범을 해서 다시 이제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예.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런 전망도 좀 있어요. 우려도. 이 시점에서 왜 이게 나왔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충청의 메인 이슈를 지금 꺼내 들은 것이거든요. 네. 이전에 이제 민선 7기에서 메가시티는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 이렇게 좀 소프트하면서 현실 가능한 걸 꺼내 들었는데 네, 네. 민선 8기는 이제 행정 통합을 꺼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합동 추진자를 띄웠고 굉장히 강한 지역 이슈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절반이 넘죠. 예, 민주당 소속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슈로, 그러니까 압박용 카드로 메가시티 당신들 찬성합니까?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대명분이나 충청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우리도 찬성합니다 하면은 이슈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들러리 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은 행정통합론에 메가시티까지 꺼내 들은 것은 다음 총선을 앞둔 지역의 메인 이슈를 선점해서 정치적인 압박용 카드로 쓸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좀 접근을 할 때 이 정치권에서 이게 안 되면 정부를 압박할 수도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거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심 있게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초광역 자치단체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큰 문제가 광역자치단체는 너무 규모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 규모가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300만 명. 네. 그중에서 수도 서울, 경기, 인천을 빼면은 180만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작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또 행정구역에 갇혀가지고 뭐 정치는 물론이고 뭐 경제, 산업, 환경, 교통 문제를 그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그랑프리 프로젝트라든지 런던 영국의 시티질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2050 아메리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3천만, 5천만, 1억 명 중국의 징진지라는데도 1억 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광역 자치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야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총선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을 하고 세계적인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이걸 너무 성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를 경제동맹이다, 뭐 행정통합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실리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통합을 위한 사전에 협력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가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기업 균형 발전에 부합을 하고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저 메가시티 얘기하면 우리가 부울경이 왜 실패했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경남지사가 김경수 지사였어요.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4개 시도가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종 KTX역 현안 문제 한 건만 가지고도 상호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광역 예. 경제권에 대한 얘기는요. 실은 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MB 때도 5+2 광역 경제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총론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강론으로 가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정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하고 싶고 해야 되고 하면 좋은 게 이제 광역 정책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정책입니다. 네. 뭐 단순하게 간단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아까 얘기했는데요. 혁신도시를 도입하면서 그때 얼마나 큰 조직,
세금을 많이 내는 조직을 다 받기를 원했고요. 그 중에 하나의 기관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어디가 가져갔냐면 현재 나주시에 있습니다. 네. 그 나주시는 어떤 혁신 도시냐면 광주와 전남이 합쳐서 하나의 혁신 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광주는 혁신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가 혁신 도시를 나주에 양보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 혁신 도시에서 내는 공공기관의 세금은 공동 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두 지사와 나주시장이 합의를 했죠. 네. 근데 나주시에서 공동기금으로 그 지방세를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안 내. 일단 내 손에 있는 돈이고요. 아. 주는 건 차후에 MOU입니다. 근데 안 나왔나 보네요, 거기서. 예, 안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안 나오니까 광주는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그걸 하지 않았으면 지역 간 분쟁은 없는데, 그게 오랫동안 그 지역의 분쟁입니다. 지역 네. 화합을 방해하고,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또 공동 상생을 방해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MOU 케이스인데요. 또 하나 우리 가까운 예를 들면 난공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논산시하고 공주시가 협력을 했다면 네. 거기에 여기 세워졌겠습니까? 난공지역 가보면 그 난공지역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게 현재 그 자치제 하에서 쉽게 도출되지가 않는다. 다 옆에 사람이 더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 표가 깎여나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더 가져가는 건 나한테는 마이너스라는 이런 논리에서는 지역 간 협력, 광역 경제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정 박사님 보면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이나 이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육 단장님께서는 이번 이제 메가시티가 지역 발전의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이제 네. 평가는 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정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예, 뭐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으니까요. 아까 뭐 제가 적나라한 케이스이긴 한데 나주시와 광주시 간의 MOU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내놓게. 그거는 도장도 찍고 직인도 찍고 행정기관 간의 약속인데 안 지켰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주광역시가 기초단체인 나주시장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진행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손 놓을 수는 없고 네. 이거를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본도 지금 이제 이 뭐 전국을 8개로 나누는 그 광역 통합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간사이 뭐 광역 연합을 비롯해서 일본은 한 100여 개 지금 사업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오사카 시와 부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2번에 걸쳐서 주민 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런 외국의 사례나 지금의 우리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또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논리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첫째, 관주도가 아니라 관민 또는 시민 주도로 가야 됩니다. 네. 시민들이 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제된다면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은 월간 이슈 진단으로 함께했는데요. 3월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하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